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말이죠. 무더위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또 안타까운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이 앉은 지 20분도 안 됐는데 빨리 잡수어 했던 이 강원도 속초 오징어 난전. 해당 식당 사장은 사건 반장에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했더랬죠. 그런데 간밤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자 보여주시죠. 오늘 저렇게 다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사과문 낭독자는 바로 빨리 잡수어 했던 그 사장님. 자,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휴가 맞아서 전북 무주로 유빈, 세빈이랑 놀러 왔어요. 사방 가족들도 모두 해피 휴가하신 권회영, 강태경 부부님. 자, 입추가 되자마자 나뭇잎이 저렇게 노랗게 변하네요. 좀만 버티면 가을 올 것 같아요 하신 김지일님. 자, 서울 2호선 타는 임신부입니다. 핑크 배지를 아무리 보여줘도 임산부석을 차지하고 앉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신 오예린님. 자, 제주입니다. 달리는 트럭에서 짐칸에 누워서 게임 삼매경에 빠진 저 남자. 너 도대체 목숨이 몇 개 하신 김윤희님. 자, 친언니랑 영덕 와서 대게 먹으려는데 고딩 외손주가 할머니 만난 거 드시라고 3만 원을 보냈네요. 최민서가 할머니가 사랑해 하신 이창수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바람난 여친 못 만나서 점점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서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자, 바로 그때 초록불로 바뀌자 하나둘씩 건너기 시작하는데요.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웬 오토바이가 사람들을 저렇게 덮쳤습니다. 예? 행인들 오토바이와 함께 저렇게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람난 여자친구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했답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자, 7월 3일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저기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를 받고 제대로 건너고 있던 일행들인데 일행 3명하고 또 옆에 이제 군인 한 명이 있습니다. 군인 한 명을 결국 오토바이가 쳐서 영상에 지금 다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정말 붕 뜨는 모습까지 있었던 중경상을 입혔던 사건인데 놀랍게도 왜 그렇게 행동했냐. 소주 3병 정도 원래 마시는데 그날 3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람난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 찾아갔는데 못 만나서 좀 화가 났다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소주 마시고 빨간불 바뀐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도 음주운전죄 적용이 되고요. 또 크게 상처를 또 큰 가시를 입혔기 때문에 중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애먼 사람들까지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가죠. 우리에게 리모컨을 달라. 자, 병실에 있는 TV를 두고 병원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병실 아닌데요. 벽면에 달린 TV로 웬 음악회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병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료 채널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음악회, 저기도 음악회, 온 병실, 심지어 말이죠. 휴게실마다 똑같은 음악회 화면만. 자, 사건 반장 보려고 JTBC 틀면 자꾸 음악회 나오는 채널로 돌아가고 돌리면 또 돌아가고 급기야 어느 병실은 TV 코드까지 저렇게 쏙 뽑아놨다는 것. 제보자님 난 박지훈이가 너무 좋아서 사건 반장 보고 싶어. 근데 볼 수가 없어 하셨다니까요.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환자의 보호자인 제보자는 환자가 입원해 있던 지난 5개월 동안 이 병실 TV와 관련해서 병원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TV가 다른 채널로 JTBC 사건 반장 보려고 저희 채널로 아무리 바꿔놔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렇게 병원 재단 측에서 운영하는 의료 채널로 바뀐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지난달 30일에는
수리를 해야 한다면서 병원 측에서 이 모든 병실의 리모컨을 수거해 가더랍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서 문의를 했더니 의료 채널을 보고 싶지만 못 보는 환자들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환자 수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리모컨을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보자는 사전에 공지를 미리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리모컨을 수거한 뒤에 문의를 하고 나서야 이런 답변을 내놓았으니까 황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갑질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거해 간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6일에 리모컨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의료 채널을 시청하세요. 안 보면 다시 수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제보자는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던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병원의 갑질이 아니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입원 환자나 간병인이나 그 TV를 보는 게 병실에서 얼마나 이게 간절합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건 글쎄요. 자, 아무튼 저희가 이 병원 측 입장도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 측 관계자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많은 환자들이 이 의료 채널을 보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채널을 고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또 리모컨 수거와 관련해서는 리모컨 정비 차원에서 이제 수거를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보고 싶은 채널이 다른 환자들끼리 또 싸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증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 몰래 TV를 보는 환자가 있어서 좀 제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밤에 몰래 TV를 보는 환자들 그 한두 명을 제재를 해야죠. 이렇게 단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건 반장은 꼭 보게 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난 박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어. 보셔야 됩니다. 의료 채널 누가 보고 싶습니까? 저 사건 반장 보셔야죠. 보고 싶다면 보셔야 되고요. 시청률대로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TV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이 보는 것으로 가야 되지. 의료 채널을 그걸 왜 봅니까? 안 봅니다. 뭐 보시는 분도 봐요. 예, 혼자 봐요. 계시겠지만 예, 예. 아무튼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너무도 위험한 꽁냥꽁냥. 자, 커플들의 충격적인 데이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먼저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아찔하게 높은 건물 끝에 웬 사람 형체가? 자, 한 명은 건물 끝에 위험천만 걸터 앉아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데 설마 극단적 교수님 빨리 119. 네, 저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네. 부산 진구의 한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바람을 쐬려고 12층 옥상에 가셔가지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저러고 두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커플로 보였는데 막 찍자마자 휴대폰에 배터리가 나가서 일단은 막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야, 5분 이거? 만에 달려왔어요. 네. 나중에 무슨 일이었냐라고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까 나쁜 마음 먹은 거 아니고 그냥 바람 쐬려고 거기 앉아있던 거라는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저러고 바람을 쐬요?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께서도 부산에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여고생 사건도 있었고 와우. 얼마나 이제 좀 지금 때도 안 좋고 이런데 저러고 바람을 쐬냐고 절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보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바람을 쐬고 계시네. 자, 다음은 가게 CCTV를 확인했다가 화들짝 놀랐다는 제보인데요. 다소 충격적이니만큼 시청에 유의해 주시고 만나보시죠. 자, 손 꼭 잡고 등장한 커플, 불 꺼진 가게를 저렇게 살피면서 다가온대요. 자, 복도 소파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낯뜨거운 애정 행각.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CCTV가 있는 줄도 모르지. 자, 저러다 아이들이라도 지나가면 어쩌려고. 자, 이후에 가게 자, 가게 앞을 지금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또 상가 지하실 쪽으로. 박 변호사님, 이거 공연 음란 아닙니까? 자, 이게 공연 음란죄가 될지 좀 그 부분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영업을 마치고 이제 갔고 잠시 후에 사실 CCTV에 뭐가 포착이 되면 어플에서 이게 뜨나 봅니다. 갑자기 CCTV에 뭐가 포착이 된다. 왜냐면 상가가 끝났는데 보니까 20대 아니면 10대, 20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두 사람이 저렇게 와가지고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너무 놀랐죠.
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CCTV에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3분 정도 저런 행동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랐고 지금 말한 것처럼 누가 지나갈 수도 있던 상황 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하는데 공연하게 음란한 얘기를 한다는데 사람이 옆에 이제 봤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좀 세모 같습니다. 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러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상견례 장소 신경전.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한창 예식장도 정하고 상견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견례를 두고 생각지도 못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충남 예산이고 제 본가는 서울인데요. 저와 남자친구 모두 직장이 서울이라서 서울에 있는 예식장으로 정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이 양가의 이런 진행 상황을 알려드렸고 이제 상견례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당연히 상견례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는데 상견례는 남자친구의 본가인 예산에서 하든가 아니면 뭐 중간 정도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원래 상견례는 여자 쪽 지역에서 하는 거야 라면서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예비 시댁에 서울에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려 놓고 한 달 만에 상견례까지 서울에서 하자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남자친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러서지 않았더니 친정엄마가 뭐 농담인지 뭔지 몰라도 그럼 상견례 안 간다라면서 역정까지 내시는 거 있죠. 아휴, 이런 다툼이 생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정말 저희 엄마 말대로 원래 그런 게 맞나요? 충청도에서 상견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박상희 여사 양심 좀 챙겨. 결혼식도 서울, 신혼집도 서울, 그런데 상견례까지 서울. 어떻게 사돈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응? 엄마, 벌써부터 사돈댁에 견제구 날리는 거? 그러지 마. 그 불똥 다 딸내미한테 튀어. 충남 예산까지 가기 싫으면 딱 중간 평택 어때, 동그라미? 저 다음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하은이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벌써부터 GCM이 눈치 보느라 엄마라 오라가라. 야, 옛날부터 상견례는 신부 쪽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우리네 법도야.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이 무더위에 지 엄마 아빠 보고 예산까지 내려가라는 딸내미가 어딨어, X. 최영진 평론가님. 아니 법도 뭐 그리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 우리 법을 따라야 된다, 저쪽 지역에서는 저쪽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혼 못 합니다. 서로 그 양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 우리 따님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머니가 기싸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 양가가 약간은 좀 첨예하게 이게 붙을 일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 어머니 이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가족끼리 싸웁니다. 지금 잘하셔야 돼요. 자, 우리 평론가님은 어머니 잘 관리 중이신가요? 예, 처음부터 잘 그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예. 자, 교수님 근데 제가 챗 GPT에다 찾아봤더니 네. 원래 그렇대요, 이 상견례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저도 하나 검색해봤더니 그런 게 있었다라고 있는데 조금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시집을 간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 며느리를 데리러 온다 이런 의미였나 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시집을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서로 많이 배려해서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저는 고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따님이 도리어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서울에서 식을 하니까 뭐 시부모님 계신 곳에서 우리 가족만 가면 되잖아요. 결혼식은 그 친척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도리어 딸을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원칙 같은 게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제주도 가면 뭐 어떨까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들고 충남 예산까지 여기 상암동인데요.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1시간 빠르면 1시간 반만 돼도 가요. 멀지 않아요. 뭐 중간도 가능하지만 가는 게 가잖아요. 가면 그쪽에서 너무 좋아할 겁니다. 맞아. 그걸 생각하면 맞아.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서울 뭐 뭔데요? 서울 좋지만 충남 예산까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그래도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시집이라고 하면 시부모님 또는 남편의 집안,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말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시집 가는데 시부모님 계신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저희 가족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그 딸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150님께서는 얘랑이랑 상의해서 센스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상대 쪽에서 뭐 좋은 좌석과 좋은 티켓으로 안전하게 오시라고 당일치기 여행한다 생각하고 바람 쐬러 오시는 게 어때요?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고 JNC님께서 서로 배려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덥고 짜증날 때, 집콕 심심할 때, 여름 휴가 갈 때, 올여름 총 77장의 쿠폰과 함께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청혼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호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방송인 김병만 씨가 과거 입양한 전처의 딸로부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 씨에게 혼외자가 있으니 확인해달란 건데 김 씨는 혼인 파탄 이후에 출산한 자녀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방송인 김병만 씨가 다음 달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한 전처의 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 딸은 과거 김병만 씨가 결혼하면서 친자로 입양한 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혼하면서 입양 딸에게 파양 소송을 제기했고 2번인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만에 결국 파양이 됐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된 거죠. 김병만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김병만 씨가 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오늘 양부 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요, 이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이 됩니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또 양친에 대한 친양자의 폐륜 행위로 인해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때, 이렇게 2가지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병만 씨는 2011년 일반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당시 재혼이었던 여성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2019년부터 여성과 별거에 들어가고 2020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아내와는 이혼을 해서 남이 됐고요. 이제 입양한 전처의 딸과도 법적으로 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이제는 남이 된 그 딸이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병만 씨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처 딸은 파양 청구 소송을 하루 앞둔 어제 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처 딸은 김병만 씨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들은 혼외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나는 상속 등과 관련해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김병만의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명의 아이가 김병만 씨의 이제 친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작진이 김병만 씨의 전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처는 소송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속을 언급했을 뿐이고 돈 때문이 아니다. 본인이 나설 수 없어서 딸을 통해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딸은 어제까지만 해도 김병만 씨의 법적인 자녀였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이 소송을 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파양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난감합니다. 친생자 존부 확인해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확인할 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확인의 이익이 뭐냐면 저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한테 큰 중대한 피해가 왔을 때 상속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 때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파양이 돼버렸어요. 재판 이런 걸 통해서. 오늘부로.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친양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확인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마 이 소송 결과 또 항소도 할 수 있으니까 파양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이 난 이후에 낳은 두 자식이다. 예비 신부하고 지금 올가을 결혼할 건데 이 아이 둘이 낳았다면서 그 존재는 김병만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오늘 전처의 딸이 파양이 돼서 김병만 씨와는 남남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처 딸이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김병만 씨에게 지금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또 확인이 된 거죠. 다만 이걸 두고 혼외자냐 아니냐 양측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김병만 씨 전처에게 딸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전혀 모르고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일단 김병만 씨 전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익명 제보로 혼외자 제보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 아이들과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괴롭힌 걸 말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본인이 불륜 안 하고 혼외자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해서 법적으로 그 애들이 맞냐라고 확인하고 싶었죠. 전혀 모르고 이혼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 이게 있는 거 여자와 책임을 묻고 싶죠. 가정 파탄의 책임을. 일단 이건 뭐 이 전처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만 해도 전처는 김병만 씨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심지어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모르고 난 이혼을 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익명으로 김병만 씨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제보를 들었는데 이혼할 때만 해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병만 씨한테 다른 여자가 있고 혼외자도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억울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에 따르면 이제 김병만 씨가 2019년 8월에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고 2020년 8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후인 2022년 12월에 1심에서 이혼이 선고됐고요. 2023년 9월에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그 1심 선고가 있기 전에 김병만 씨의 혼외자가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나는 몰랐다. 그럼 불륜과 혼외자 관계를 혼외자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냐. 그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통해서라도 친생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혼외자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박 변호사님이 김병만 씨 측 입장을 말씀하셨을 때 네. 혼인 파탄 이후에 이 여성 지금 다음 달에 결혼할 여성을 만났고 또 아이도 그 혼인 파탄 이후에 갖게 된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률론이 지속되고 있었으면 파탄은 뭐 또 다른 문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자료 책정하는 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자 소송 같은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병만 씨가 그 아이 내 친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걸 재판에 끌어갈 이유는 사실 없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친자라고 확인이 되면 그 이전에 지금 부정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상간자 소송을 한다 그러면 위자료 같은 것들이 뭐 일부 뭐 저는 파탄 이후라면 많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파탄 그 이후에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위자료가 아마 소액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누구의 이 말이 맞는지는 다 떠나서 김병만 씨가 최영진 평론가님 다음 달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예. 뭐 진짜 예상치 못한 좀 어떻게 보면 불똥을 맞게 됐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앞서 지난 4월에 이제 김병만 씨는 오늘 이제 9월에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023년 이혼 이후 2년 만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화제가 됐는데 최근 예비 신부와 함께한 예능에도 출연할 계획을 또 밝혔고요. 당초 제주도에서 결혼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서울로 또 옮겼다. 이런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 전처딸이 제기한 소송 소식과 이 혼외자 내용이 좀 알려지면서 이 김병만 씨 측은 9월 20일 결혼 예정이고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고 예능을 통해서 또 이달 중에 좀 만날 수 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처와 남은 소송 등이 또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전파 탐지기로 전파를 탐지합니다. 피해자분 탐지기를 머리에 가까이 갔습니다. 내부에서 3G 표시가 탐지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머리에 전자장비를 들이대며 뭔가를 감지해주는 이 남성. 그는 민간 전문 조사관, 즉 참정사무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정체를 둘러싼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60대 어머니가 재작년부터 갑자기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어머니가 앞서 보신 그 영상 속의 남성한테 수백만 원의 돈을 뜯겼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재작년부터 이 배수구나 싱크대를 가면 전자파를 쏴서 뭐 몸이 좀 찌릿찌릿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면서 갑자기 이제 전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아유 어머니 그럴 일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한 달 전부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우리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 전파 자꾸 쏴서 몸이 찌릿찌릿하다는 말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더 심각해진 것이고 아들은 어머니에게도 감시도 도청도 없다라고 했지만 이 어머니는 내 말이 진실이야 라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가 주무실 때 거울을 주변에 다 둘러싸고요. 둘째 아들의 방에도 거울을 갖다 놨는데 전파가 거울을 받고 반사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월 20일쯤 정신과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는 자신은 정상이라면서 이 조현병 검사도 거부했다고 하고요. 현재 정신과에서 준 약 복용도 거부를 하시고 병원도 안 간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조현병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 병원에 가서 어머니의 증세를 설명하니까 망상장애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새벽에 어머니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뜻밖에도 한 장의 증명서가 첨부돼 있었다는데요.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새벽 한 5시경에 문자를 받았고 내용이 이제 전파국의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의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고 하단에 이제 이거를 한 담당자 2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서명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실상은 모르지만 이 증명서 안에 영상 촬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게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분명히 어머니 몸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뭐 검사랍시고 했을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한 건지도 모르고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
네, 어머니가 문자로 보낸 건 바로 전파 무기 피해자 증명서였는데요. 여기에는 입증 자료와 측정한 탐지기, 그러니까 모델이겠죠? 측정 방법, 의견 같은 세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황당했는데 탐지 대상자의 두부,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3G, 4G 대역의 통신 주파수 극초단파가 감지됐다. 피폭 증거를 신체에서 측정하고 영상 촬영한다. 그리고 의견란에는 통신 전파가 항시적으로 탐지되고 있다며 살인미수라고 적혀 있고요. 뇌파가 장시간 극초단파로 연결돼 전자파 신경이 손상이 됐다면서 특수상해죄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파 무기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고 증명한다.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머니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해당 남성을 알게 됐대요. 남성이 전파 공격을 적게 받거나 또 안 받게 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검사해주고 증명서도 발급해준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800만 원이나 입금을 했고 이 남성이 전자장비를 들고 와서 전파 측정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전파가 있는 게 맞지 않냐. 이거 봐라.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자녀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얘야, 난 아픈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있는 거라니까. 하지만 이 아드님은 사기라는 걸 직감하고 그 증명서에 적힌 남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죠. 아저씨 800만 원 빨리 돌려주세요 했지만 그 남성 법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들은 정보로 이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는데요. 남성의 정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전파무기 탐정.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파 무기를 국어사전에 검색하시면은요, 전파를 이용한 범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파를 탐지하면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뇌를 조종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뇌에다가 연결한 전파를 탐지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사는 전파무기 가해자예요. 전파무기 가해자 SK텔레콤 통신교환기 관리원이 전파를 오른쪽 눈에 쏴서 지금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전파로 눈에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환기 관리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이 전파무기 탐정에 의하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사는 전파무기 가해자라서 그 관련자들을 다 체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무기라는 거는 실제 하는 거고 국어사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파무기로 각 나라의 통신사들이 시민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탐정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전파무기 조사 결과, 전파무기 형수에 고소하는 방법, 전파무기 상해 사건, 전 세계 대통령께 전파무기 범행 알린다. 뭐 이런 너무 다양한 내용들의 게시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경찰이 교환기 관리원에게 조종당하는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가 돼서 고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입건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사건도 다 전파무기에 의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계 1위인 것도 다 전파무기에 의해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 통신 교환기로 뇌파에 전파무기가 쏘아져서 그거를 112에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뭐가 황당한 얘기인데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카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피해 증명서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조회 내역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조회하고 구조받는 그런 모습도 있고 게시글엔 가장 눈에 띄는 게 증거 비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적 문제로 진단받는 분들 명예 회복해야 된다면서 비용이 좀 필요하다. 증거 수집 비용. 이게 6월부터는 1,000만 원. 그리고 5월까지는 700만 원인데 지금 제일 쌀 때 조금 하라. 아는 분들은 1,000만 원 아깝진 않다. 이런 글을 또 올려놨어요. 또 5월 달에는 또 무료 세미나 하니까 이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사실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벌이 같은 거 하는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자, 이겁니다.
당신은 조현병이 아니에요. 아픈 거 아니에요. 전파 무기 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자, 아드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인 걸 같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살기 위해서 어머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뭐 자식들이나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안 믿어주니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셨던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병식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치료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나라에서라도 좀 조치를 빠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교수님, 네. 난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 심리를 노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죠. 어머니께서 이제 조현병 증상이 나온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환촉이 생기고 그 찌릿찌릿하면 그게 밖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쏘는 무기나 어떤 뭐 레이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이런 걸로 발달하는 게 전형적인 조현병의 증세거든요. 이제 그런 증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인터넷을 엄청 서치를 하세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거나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치료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탐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서 이제 합리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더 급해지는 거죠. 이 어머니께서도 이게 사기인 거는 좀 눈치를 채셨는데 그래도 나는 아프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보복도 당할까 봐 무섭고 800만 원 그냥 없는 셈 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똑같습니다. 전파 공격, 해킹, 도청, 감시, 살해 위협, 스토킹, 증상 뭐 이 똑같은 증상을 호소해요.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 살펴보니까 이 탐정이라는 사람 보니까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본인이 조현병 아닌데 조현병 증상을 연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를 끊어주면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좀 얻고 있는 사람들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가장 안 좋은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막아야 되는데 사기죄 같은 게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해서 돈벌이의 수단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 전파 무기 탐정 이 사람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 준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내귀에 도청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태우고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 내내 남편의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급기야 뒷좌석에 앉은 시아버지까지 호통을 칩니다. 과연 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남성을 만난 뒤에 매일이 스릴러 영화를 찍는다라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예,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40대 여성인데요. 10년 전에 헬스장에서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근육도 있고 아주 뭐 덩치도 크고 지금 저 모습 그대로예요. 외형만 보면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겉모습과 다르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나가는 벌레만 봐도 소리 막 지르고 또 영화관에서 조금 무서운 별것도 아니지만 약간 무섭다는 건 소리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연자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반전 매력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연애를 계속하고 또 귀엽게 봐였다고 하고요.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 전엔 그 귀엽던 모습이 결혼 후엔 단점으로 바뀌었다. 네, 막상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별거 아닌 일에도 남편이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장거리라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같이 사니까 이 심각성을 알게 된 겁니다.
사연자가 부엌 냉장고 문을 열기만 해도 아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고 하다못해 사연자가 화장실에서 뭐 나오거나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언제 거기 있었냐 깜짝 놀랐다. 시도 때도 없이 놀라더랍니다. 제발 기쳐 좀 내고 다녀라. 오히려 큰 소리까지 쳤다고 하는데요. 밖에 같이 나갔을 때도 길을 걷다가 버들가지를 스쳤나 봐요. 갑자기 확 소리를 막 지르더랍니다. 아, 제가 유독 저렇게 솔직히 많이 놀라거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이 남편 같은 분 사회생활 가능합니까? 우리 앵커께서는 지금 사회생활 잘 하시잖아요. 예. 이분은 많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의 지인이 그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 다녀서 이 그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좀 들어봤는데 이 사연자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일을 하다가 누가 지훈 씨 이렇게 하면 오오오 막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더 웃겨요. 자기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죠. 전화가 띠리리 울리면 오오오 이렇게 이제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동료들이 너무 심하니까 왜 이렇게 유난 다시 한번. 띠리리 오오오 뭐 이렇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유난을 떠니까 동료들이 유난 씨 이렇게까지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겁니까? 근데 남편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강해져 보려고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부인도 뭐 남편도 이유를 모르는데 자기가 더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보 운전이었던 사연자가 남편을 옆에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시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차를 몰고 갔대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뭐 왼쪽 조심해라, 막 앞에 사람 있다, 뭐 빨간 물, 뭐 막 비명을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와중에 조수석에 파리가 하나 창문에 붙었는데 그 파리를 보고도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너무 방해한 거예요. 결국 뒷좌석에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김하은 아나운서가 아내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시아버지 역엔 최영진 평론가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유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다른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진짜 파리가 창문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있었잖아요. 아이고 놀라라 내 심장아. 넌 심장이 아프니? 난 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어우 내 두야 진짜 이러다 사고 나겠어. 나는 자기 운전하는데 또 도움 주려고 파리 오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아니가. 야 진짜 야 하은아. 야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그냥 확 길바닥에 그냥 버려라. 내가 진짜 무서워서 죽겠다. 여보 부탁인데 그냥 눈을 감아.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아니 내가 일부러 놀라는 줄 알아. 내 몸하고 이 마음이 따로 논다 이거. 야, 진짜 우리 박 변호사님의 연기는 이 직업 연기자는 진짜 다르다, 진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부한테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들 어릴 때도 TV 보다가 TV 보고 놀라운 거 보고 아이를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고요. 아들하고 손잡고 어디 가다가 개 짖는 소리에 놀라서 밀친 적도 있다고 하고 아이하고 자다가 아이를 뭐 놀라서 팔꿈치 찍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랑은 좀 안 있으려고 하고 슬금슬금 피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연자의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7살 된 아들이 이 유전자의 힘이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이거 남편만 그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아들한테 인사만 해도 진짜 그 아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장난을 쳐도 막 너무 심하게 막 소스라치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쟤는 장난치면 안 되는 애 이렇게 낙인까지 찍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도 이 지인들에게 막 도움을 구해봤는데 누구는 아이 체질이 약해서 그러니까 뭐 한약을 좀 지어 먹어봐라. 또 누구는 간이 약해서 그렇다 담력을 좀 키워봐라.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남편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까 전화에도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이거 나중에 커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너무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들이 조금 덜 놀랄 만한 방법 요거를 조금 뭐 듣고 싶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제 얘기 같다고 했잖아요. 저희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팍 하면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 저도. 진짜? 네. 얘기해 그럼.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어. 그 신랑이랑 저랑 운전하면서 되게 자주 다투거든요. 근데 사연자분이 차 안에서 벌레 보고 놀랐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신랑이 아니 벌레 요만하고 자기 이만한데 놀래도 벌레가 놀래지 왜 네가 놀래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운전 습관이 완전 달라요. 저는 완전 안전제일주의인데 신랑은 좀 효율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무슨 일 날 것 같고 막 먼저 막 화들짝 놀랬었어요. 근데 약간 막 연애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막 막아주고.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치료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안 놀라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 연기는 뭐 그렇게 했지만 항상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인생은 항상 위기다, 고통이다. 방법. 영화 볼 때마다 계속 나올 거다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예. 놀라진 않아요. 아 좋은 방법 한번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장난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지하게. 같아요. 네, 진지하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질적으로 신경계 이상이 있는 건지 좀 알아보셔야 돼요. 좀 원인을 모르잖아요. 자율신경계가 민감한 건지 기질적으로 타고난 건지 아이도 이게 유전된 건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로 몸에 각인되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늘 경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아이가 그걸 학습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작은 소리를 놀랄 때마다 소리는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제보자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빠는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뭐 누치치라라든가 CBT라든가 이런 심리 상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많고요. 예. 다행히 아이는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치료나 심리치료나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가 빨간색 점열 신호를 무시하고 아유, 야, 건널목으로 야, 야, 들어왔습니다. 야. 하지만 진입하는 동시에 차단기가 내려가는데요. 아유, 반대쪽 차단기까지 자동차 앞을 막아버립니다. 이 꼼짝없이 갇혀버린 운전자, 자동차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번엔 아예 인도 위로 자동차를 올려버립니다. 바로 그 찰나 빠른 속도로 지나던 기차가 확 자동차를 치고 지나갔는데요. 엄청난 충격에 자동차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후겨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앞으로 신호는 제발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필리핀 마닐라의 한 전철역입니다. 승강장을 가득 메운 승객들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출입문이 닫히자마자 불꽃이 튑니다. 떨어진 불꽃 파편들이 전철 가까이에 서 있던 승객 주변으로 쏟아졌고요. 깜짝 놀란 승객들도 서둘러 몸을 피했는데요. 이 지역에 폭풍우가 칠 때 낙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날도 전철 위로 낙뢰가 떨어졌던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약 1시간 지연됐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네. 예. 자, 한적한 도로 위에 검은색 자동차가 천천히 멈춰 섭니다. 자동차 옆으로 뭐 타이어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가죠. 뭐야? 자, 인도까지 굴러간 타이어. 예. 탱탱탱탱탱 마치 탱탱탱탱 탱탱볼처럼 통통. 자, 하늘 위로 튀어 오릅니다. 자, 근데 저 타이어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걸까요? 또 다시 도로 위로 올라오더니 기어코 저기 멀리까지 또 굴러가 버립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굴러가 봅니다. 알고 보니 저 타이어 아까 그 검은색 자동차의 뒷바퀴였습니다. 빠졌네.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통통통통통 통 마지막 영상 대구르르 이어갑니다. 통통통. 자, 여기 먹성 좋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 한 컵 정도는 식은 죽 먹기고요. 자, 벽에 붙은 간식도 날름날름 손쉽게 먹어 치우는데요. 먹성 좋네. 그렇죠. 이번엔 노란색 목포물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부터 맡아보고 할짝할짝 조심스럽게 핥아보는데요. 자, 이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견생 처음 맛본 강력한 레몬의 상큼함에 화들짝 놀란 것 같죠. 근데 이 레몬이 강아지들에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한 말씀. 레몬은 신데 어떻게 먹죠? 죄송합니다. 예, 역시 원고에 없는 말씀 부탁하니까.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